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1-3-2 국가의 성립과 발전, 우리 교과서 32쪽부터 38쪽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단원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오늘은 중국 중심의 국가의 성립과 발전을 보고, 다음 시간에 유목지대, 만주와 한반도, 일본 열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청동기 시대부터 국가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고대 국가들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중국 국가는 바로 하나라입니다. 문헌상 최초의 국가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일반적으로는 얼리터 유적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라는 이제 확정된 증거는 없지만 완벽하게 은허에서 국가의 형태를 보여줬던 나라가 있죠. 바로 기원전 1600년경에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상이라는 나라입니다. 상나라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시작되는 나라인데요. 예를 들면 왕이 정치적인 면에서 왕이 제사장을 겸한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신정, 정치, 또는 한국사에서는 재정, 일치라고도 보통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왕이 곧 제사장을 겸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고, 국가의 중대사, 중요한 일은 전부 다 점을 쳐서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이때 어디에 점을 치냐면 거북이 껍질, 갑골에 점을 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디에 기록하냐면 갑골에 기록했대요. 우리 교과서 32페이지에도 있는데, 이 갑골에 기록된 문자를 우리는 그래서 갑골문이라고 부르죠. 한자를 배우는 사람들, 한문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요 상나라부터 배울 거예요. 근데 상나라라고도 하지만 주로 이제 한문에서 나오는 나라는 이 은허에서 처음 시작돼서 은나라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지금 교과서에도 요 은나라, 은허에서 발견된 상나라의 다양한 유적들이 보이고 있죠. 뭐 말과 수레를 순장한 무덤부터 시작해서 호위병들, 은허에서 발견된 모습들입니다. 자, 이 은나라는 1600년경에 만들어져서 약 500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기원전 11세기경에 주나라에 의해서 멸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원전 2000년경 하나라, 기원전 1600년경 상나라, 그리고 기원전 12세기 1100년경 주나라로 대체되고 있었고, 지금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를 넣어놨는데,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도 하나라가 세력을 떨치던 지역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상나라, 은나라라고도 했죠. 상나라는 이렇게 이 지역에 터를 두고 있었던 나라고, 그리고 이 상나라를 멸망시켰던 주나라, 11세기 기원전 12세기형 주나라는 보다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주나라를 보면 주나라가 좀 볼 게 많아요. 왜냐면 주나라는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사람, 바로 공자가 바라보는 최고의 이상향의 국가를 주나라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는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이상향의 나라인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주나라에서 가장 특이하고 중요한 제도는 바로 봉건제입니다. 왕이 혈연관계를 기초로 해서 제후를 임명하여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제도예요. 봉건제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역사를 배우면 중국사에서도 나오고 일본사에서도 나오지만 서양사에서도 나와요. 서양의 봉건제와 주나라의 봉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서양의 봉건제는 보통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합니다. 계약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예요. 반면에 주나라의 봉건제는 왕이 보통 본인의
혈연 관계에 있는 친인척들을 제후로 임명을 합니다. 자, 지금 보면 오른쪽 지도에 나와 있는 것이 주나라가 제후로 봉했던 제후들이에요. 그리고 이 제후들이 어떻게 나누시냐면 주나라 왕실 성씨가 희씨거든요. 희씨성을 같이 쓰고 있는 동성 제후들, 괭나라, 정나라, 채나라, 위나라, 조나라, 노나라, 등나라, 형나라, 진나라, 연나라 등 있고, 이와는 성이 다른 희씨성이 아닌 다른 성씨를 쓰는 제후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제후는 왕에게 왕은 천자라고 하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곡물과 군사적 봉사를 바치면 왕은 제후에게 토지와 백성을 이렇게 내려주는 식으로 해서 주나라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후 밑에는 그의 신하로서 경대부가 있고, 다시 제후는 경대부들에게 토지를 하사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고, 경대부 밑에는 사가 있습니다. 사.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명칭이잖아요. 조선시대 자주 나오는 사, 대부는 여기서 나온 명칭이에요. 사부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의미는 다르게 쓰이고 있지만 그 명칭의 시초는 여기에서 또 시작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중국사를 보다 보면 한국사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니까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주왕은 자신을 스스로 천자, 하늘로부터 권력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라고 부르게 하고, 하늘이 막 강압적으로 통치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덕으로서 통치한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덕치주의라고 합니다. 법으로서 또는 강압적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의롭게 통치한다. 그래서 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이고, 이와 정반대의 말이 패도정치예요. 힘으로 강압적으로 통치한다. 패도정치라고도 보통 부릅니다. 공자가 주나라를 이상향으로 꼽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막 강압적으로 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주나라에 엄청난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냐면 주나라의 수도는 여기 시안, 호경이었는데 각 지방에 제후들을 파견한 다음에 호경에 있는 주나라를 보호하라라고 해서 이렇게 주변 제후들에게 땅을 하사했던 거죠. 문제는 혈연 관계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관계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혈연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주나라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원전 8세기경에 서방 유목 민족들이 이렇게 막 쳐들어왔어요. 침입을 해 들어왔는데 주나라가 이것을 잘 막아내지 못한 거예요. 원래 주나라를 보호해야 될 제국도 잘 보호하지 않고, 그래서 주나라는 수도인 호경에서 나급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동쪽으로 천도한다. 동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경에 수도를 두고 있었던 주나라 시대를 서주 시대라고도 불러요. 서쪽에 주나라가 있었던 시대. 그러다가 나급으로 옮겨가면서부터는 동쪽으로 주나라가 옮겨왔다라고 해서 동주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문제는 주나라가 허약하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제후들이 주나라 왕실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주왕을 대신해서 각 지방에 있는 제후 중에 세력이 강한 제후들이 왕을 대신해서 주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합니다. 이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불러요. 왕이 아닌 이제 제후들이 전국을 주도한 시대. 하지만 적어도 이 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5나라가 있거든요. 춘추, 오패라고 부르는데 진나라, 초나라, 오나라, 원나라, 제나라를 꼽고 있고, 뭐 때로는 5월 중에 하나 빼고 연나라를 꼽기도 합니다. 어쨌든 좀 바뀌긴 하지만 강력한 나라 5나라가 춘추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고, 이 시대 때는 적어도 이들이 주나라 왕실을 보호한다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어느 정도의 체계적인 자신의 신분 질서를 지키고 있는 시대였어요. 문제는 그 시대입니다.
전국시대 합쳐서 춘추전국이라고도 부르지만 그냥 따로 떼서 춘추시대 따로 전국시대 따로 불러요. 그러면 전국시대가 나뉘게 된 이유는 뭐냐? 원래 춘추 5패 중에 가장 노른자 땅에 있었던 나라가 진이라는 나라였는데 이 진나라 제후가 본인의 밑에 있던 신하 경대부들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나라를 쪼개갖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나라가 조, 위, 한이에요.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봉건적인 질서, 신분 체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오직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잡아먹는 약육 강식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5세기경 제후와 경대부 간에 봉건 질서가 붕괴되면서 약육 강식의 시대가 시작됐고 지도를 좀 더 크게 보면 이렇게 원래 여기 하나가 진나라였는데 요 진나라였는데 한위 조나라로 나누게 됐고 이제는 서로 다툼을 벌이는데 이 다툼 속에서 전국 시대를 주도했던 7개 나라를 전국 칠웅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서쪽에 진나라부터 시작해서 한위조 세 나라, 초나라 그리고 산동지방의 제나라 고조선과 연관이 돼 있는 그래서 한국사에서도 가끔 이름이 나오는 연나라까지 7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요 전국 칠웅을 비롯한 전국시대 모든 나라들이 대표적이죠. 전국 칠웅이 나라들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여겨야 돼요. 그래서 각국이 군주권을 강화하고 특히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병사를 강하게 만드는 부국강병을 위해 노력을 하게 되고 이 부국강병의 추구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인물들입니다. 여기는 공자도 있고요. 한비자도 있고요. 그리고 묵자도 있고요. 이 사람들 뭐라고 노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여러 자들과 수많은 일가다. 그래서 제자, 백가 안에 들어가는 거 유가, 법가, 도가 이런 것들 사상이 기원전 6세기경부터 그래서 기원전 5세기경에 번성을 하게 돼요. 여러 나라들이 다 노력을 했지만 이 와중에 가장 개혁에 성공적인 나라는 가장 서쪽에 치우쳐져 있던 진나라. 이 진나라가 법가를 받아들이면서 개혁에 성공을 하게 됐고 결국 기원전 221년경에 전국을 통일해서 통일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통일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하게 제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전국 시대는 제자 백가와 같은 사상이 번성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철기가 완벽하게 보급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철제 농기구로 인해서 부국에 가장 필요한 요소인 경제적인 먹고 살만한 여유가 생겼고 철제 무기가 사용되면서 전쟁의 형태가 훨씬 더 잔혹해지고 과격해집니다. 이런 속에서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을 하게 됐죠. 통일했던 진나라의 왕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전에 이 왕이 등장하기 전부터 진나라가 개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개혁이 성공적이게 끝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법가 사상을 받아들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사마천이 쓴 사기 상군열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상군은 상앙이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국시대 진나라의 효공 왕이 아니에요. 왜냐면 주나라는 주왕이 있었죠. 지금 춘추 전국시대도 여전히 나라는 주나라예요. 하지만 주왕실을 무시한 채 각 지방의 제후들이 힘이 더 셌는데 그 중에 진나라의 제후의 당시 제후의 이름은 효공인데 효공이 여러 사상 중 법가 사상가였던 상항이라는 사람을 등용해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특징은 뭐냐면 엄격한 상벌제도 있어요. 잘한 일이 있으면 상을 주고 못한 일이 있으면 벌을 주는데 위에서 이제 내용을 읽어볼 거고요. 백성으로 하여금 농사에 힘쓰고 밖으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래요. 부국강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농사가 잘 돼서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부국 또 하나는 전쟁이 일어날 때 다른 나라를 압도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병사력을 갖는 거죠. 강병 그것이 바로 법가 사상에 들어가 있었고 이를 통해 진은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그로부터 140년이 흐른 후 그의 자손이었던 시황제에 의해서 전국 통일을 달성했다. 자, 그러면 진의 개혁 내용이 뭐였는지 한번 위에 있는 탐구활동 내용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백성을 10집 또는 5집을 한 조로 묶어 서로 잘못을 감시하도록 하고, 한 집이 죄를 지으면 그 5집 조가 똑같이 벌을 받는다. 죄 지은 것을 알리지 않는 사람은 허리를 자르는 벌로, 와 잔인하지 않습니까? 허리를 뚝 자르는 벌로 다스리고, 그것을 알린 사람에게는 적의 머리에 머리를 벤 것과 같은 상을 주며, 죄 지은 걸 알려서 고발하지 않으면 벌을 주고, 응? 죄 지은 걸 알려서 벌을 받게 만들면 상을 준다는 거예요. 상과 벌로서 다스리는 거죠. 군대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각각 그 공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벼슬을 올려주고 상을 주고, 사사로이 싸움을 일삼는 자는 각각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벌을 받는다. 상벌 또 들어가죠. 본업에 힘써 밭을 갈고 길쌈을 하여, 길쌈은 그 누에고치를 해가지고 옷감을, 아니, 누에고치가 아니라 면포를 해서 옷감을 만드는 활동을 말하고, 곡식이나 비단을 많이 바치는 사람에게는 부역과 부세를 면제한다. 세금을 면제하니까 상이고, 상공업에 종사하여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는 자와 게을러서 가난한 자는 모두 체포하여 관청에 노비로 삼는다. 벌을 주죠. 법령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나 이제 법가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지키는 건 당연하지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저걸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이 이미 갖추어졌으나 널리 알리기 전이라 백성들이 믿지 않을까 염려되었고, 그래서 세 길이나 되는 나무를 도성 저잣거리에 남쪽 문에 세우고 백성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이 나무를 북쪽 문으로 옮겨 놓은 자에게 10금을 주겠다. 근데 나무를 옮겼다고 금을 주겠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를 이상히 여겨 아무도 옮기지 않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옮기는 자는 5배의 뻥튀기 50금을 주겠다라고 하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옮겨놓자 즉시 그에게 50금을 주었고, 나라에서 백성을 속이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법령을 공포하였더니 사람들이 말을 잘 듣더라. 왜냐면 벌을 주는 것도 분명하고 상을 주는 것도 분명했기 때문에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진나라는 법과 사상을 활용해서 백성들을 농사에 힘쓰게 만들고 전쟁터에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진나라는 전국 7웅을 모두 다 제압하고 통일을 하게 됐고, 그 전국 통일을 했던 황제가 바로 시황제예요. 시황제는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그냥 왕이라는 호칭을 썼던 거죠. 하지만 전국을 통일했던 시황제는 왕이라는 호칭 자체가 자신을 모두 표현하기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새롭게 정한 호칭이 중국의 최초 국가 중에, 이제 건국 설화 중에 삼항오제라고 하는 우리 교과서 38쪽에 나와 있는 전설 속의 왕들이 있어요. 복희, 여화, 신놈, 삼왕, 황제, 전욱, 제곡, 유, 순, 오제라고 하는데, 그 황제를 모두 다 아우른다라고 해서 삼왕의 황과 오제의 제를 합쳐서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정했고, 이제 신하들이 왕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첫 번째 황제니까 시황제, 자기 아들은 2세 황제, 그 손자는 3세 황제라고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뭘 시행했냐면 9년제를 처음 시행합니다. 9년제가 안 나왔네. 9년제는 자료로 다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도량형, 길이를 재고 부피를 재고 무게를 재는 단위를 통일화시키고, 화폐 통일화시키고, 문자 통일화시키고, 그리고 사상도 법가로 통일화시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있다가 다시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관리 제도는 삼공구경이라고 하는 관리를 핵심으로 해서 두는 삼공구경제를 두었고, 흉노의 침입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시대 때 이미 만들어져 있던 장성을 모아서 연결해서 만리 장성을 축조했던 인물도 시황제입니다. 했던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시황제 아주 중요하고 아주 시험 문제도 잘 나옵니다. 꼭 알아야 되는 사람, 진나라의 시황제입니다. 문제는 시황제가
받기 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너무나도 환관, 그 내시들 있잖아요. 궁궐 내에서 일하는 거세한 관리들, 이 환관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권한을 주자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환관의 대표는 조고라는 인물이었는데 이세 황제로, 그러니까 시황제의 아들이 호해라는 인물인데 이 호해가 이세 황제로 등극을 하거든요. 근데 호해보다 조고, 환관의 힘이 더욱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사자성어가 지록 위마입니다. 사슴을 가르켜 말이라고 한다라는 뜻인데 호해가 사슴을 봤는데 사슴이다 라고 했는데 조고가 아니다, 저건 말이었다 라고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정치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나쁜 관리들이, 탐관오리들이 횡행하는 때 자주 쓰는 명칭들이 그 사자성어가 지록임화입니다. 2015년, 2016년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굉장히 국가가 혼란스러웠잖아요. 그 당시 대학 교수님들이 뽑았던 그 해의 사자성어 지록임화였어요. 네. 환관이 횡포를 부렸고 거기다 아주 엄격한 법치가 중요했잖아요. 법으로서 통치하는데 거기다가 진시황제 시기에는 대규모 토목 공사가 이루어져요. 이미 봤던 앞에 나왔던 만리장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진시황의 무덤도 있어요. 진시황릉. 진시황릉이 지금 우리 교과서 28페이지 보면 병마용갱의 병사 인형들이라고 해서 중국 산시성 시안에 있는 수많은 그 인형, 그 흙으로 만든 인형으로 되어 있는 아주 거대한, 지금 아직 다 발굴도 못했습니다. 진시황릉이고, 그리고 진시황의 궁궐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대규모 궁궐을 상징하는 아방궁이라는 궁궐도 있어요. 이런 토목공사들이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백성들이 계속 불러다가 해서 농민들은 점차적으로 불만을 품게 되는데 결국 그 불만이 터져서 세계 최초의 농민 반란이 일어나니 그 농민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진승이라는 사람과 오광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승 오광의 난이라고도 부릅니다. 진승이 대표됐던 사람인데 진승이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토목공사하는 장소로 정해진 기한 내에 갔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동하는 시기에 폭우가 내려서 정체가 됐고 도저히 기한 내 정해진 시간 내에 도착을 못할 것 같았어요. 근데 앞서 나왔듯이 엄격한 법칙, 정해진 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이었잖아요. 벌도 아주 엄격합니다. 이 당시 받게 된 처벌은 뭐였냐면 해당하는 시기에 정해진 기한 내에 도착하지 못하면 요참, 허리를 자르는 처벌을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진승은 어차피 도착 못하는데 뒤늦게 도착해서 허리가 잘려 죽느니 차라리 반란을 일으키겠다라고 해서 오광과 함께 진승 오광의 난을 일으킨 거죠.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고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2세 황제를 끝으로 해서 진나라는 멸망을 했고, 물론 3세 황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황제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2세 황제를 끝으로 나라는 망하게 됐고, 이제 그 나라를 대신해서 새로운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농민 출신의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두 사람의 다툼 끝에 결국 한나라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싸움을 게임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장기인데, 장기에서 잘 두는 사람이 주로 어떤 말을 두냐면 이 빨간색 말을 두게 되는데 그 이유가 실제 역사 속에서 빨간색 말의 사실상 모델인 한나라가 승리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한나라를 세웠던 유방, 이 유방은 왕이 된다, 황제가 된 다음에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고조라고 받아요. 그래서 보통 국가를 처음 세운 왕에게 붙여주는 명칭은 태조 또는 고조입니다. 한 고조는 진나라의 멸망을 교훈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게 되는데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진나라 걸 그대로 따라온 거 하나, 삼공구경제를 그대로 쓰고 좀 이따 볼 거예요. 가장 큰 변화, 이게 중요합니다. 한 고조의 정치 체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군현제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주나라 때는 봉건제였어요. 근데 춘추전국 시대 봉건제가 이어지다가 이것을 통일한 진나라가 강력한 군현제를 씁니다. 군과 현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는 체제를 써요. 이 체제가 급격한 변화였기 때문에 사람들로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래서 황제가 있는 중앙은 관리들을 내려보내는 군현제를 쓰지만 황제가 있는 곳에서 거리가 먼 지역은 제후들을 파견해서 각자 다스리게 하는 봉건제를 쓰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게 군국제입니다. 한 고조가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예요. 군국제를 시행하고 이 이후에 국가는 안정화되면서 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오래 가게 돼요. 앞에 한 전한과 후한 합쳐서 대략 4,500년쯤 지속이 되는 나라고, 그리고 중국 문명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만들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의 중심이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인들이 쓰는 문자를 한문이라고 하잖아요. 한문. 그들을 한족이라고 하잖아요. 한족. 다 이 한자를 쓰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전성기는 한 고조 때가 아니라 그의 다음 왕이었던 일곱 번째 왕 한무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시 황제와 함께 초기에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왕이라고 한다면 바로 한무제예요. 자, 무제가 그러면 했던 일은 뭐냐? 첫 번째는 군현을 확대합니다. 사실 이 군국제라고 하는 제도가 불안정한 제도예요. 어떻게 나라를 반으로 쪼개서 한쪽에서는 군현제를, 한쪽에서는 봉건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제는 군현제를 확대해요. 다시 진나라와 같은, 원래 한 고조 때 군국제를 썼는데 다시 한 무제 때 군현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집권화를 도모하고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전쟁을 많이 벌인 왕이에요. 그래서 한나라 영토가 크게 확대가 됩니다. 나중에 볼 거고, 그리고 나라를 계속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는 뭐냐면 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학을 장려하기 위해 지금 교과서에 안 써 있지만 뒤쪽에 나오게 될 동중서라고 하는 유학자를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릴 방법을 강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 장려해요. 이 유학은 이렇게 해서 중국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이 된 이후에 적어도 1900년대까지 중국의 중심 사상이 되기 때문에 한무제가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볼 수 있고, 그리고 각 지방에서는 지방의 힘이 강한 사람들, 호족이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호족도 익숙한 역사 용어 나왔죠. 한국사에서는 신라 말 고려 초에 각 지방에서 성장했던 반독립적인 세력을 호족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 한나라 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한무제 이후에 점진적으로 재정이 부족해져요. 사실 전쟁을 벌이는 일 자체가 너무나도 많은 경제력이 필요한 내용이고 재정이 불안해졌고, 거기다가 중국에서 보통 국가가 쇠퇴하는 이유는, 국가를 쇠퇴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세력은 하나는 환관, 아까 진나라 멸망이 있었잖아요. 이고 또 하나는 왕비 집안, 외척 세력이에요. 이 중에 한나라는 외척 세력이 점차 드러나게 되었고 성장하면서 왕권을 약화시켜요. 그러다 결국 외척 출신이었던 왕망이라는 사람이 기원 후시기에 한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나라를 만듭니다. 신이라는 나라인데 크게 중요한 나라는 아니에요. 금방 멸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은 주나라의 제도를 이군요. 이 신은 주나라의 제도를 본떠서 다시 주나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지만 뭐 토지도 나누자, 봉고제 다시 사용하자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고, 다시 한나라 왕족 출신 유씨잖아요. 유수라는 사람인데 이 유수가 광무제로 올라가면서 신을 멸망시키고 다시 국가를 건국합니다. 그래서 이 후한은 또 200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200년 후에 기원 후 200년경에 외척, 황관의 권력 다툼으로 점차 쇠퇴하다가 혹시 삼국지 읽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삼국지에 나오는 그 호족들이 난립을 하면서 결국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세 나라로 각각 분화되면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이 우리 교과서 35쪽까지의 내용인데 35쪽에 보면 핵심 탐구 내용이 있어요. 사실 지금 중간중간에 부연 설명을 해야 될 부분도 많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금 우리 온라인 클래스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거나 아니면 이 영상이 탑재되어 있는 유튜브 댓글창에 올려주거나 해서 질문을 해주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고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등교 수업을 할 때 질문하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뒷페이지에 있는 핵심 탐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료 1번은 문자 통일이라고 되어 있죠. 문자 통일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네, 진나라 시황제였죠. 지금 아래 보면 전국 칠웅 7나라가 나와 있습니다. 연나라, 제나라, 한의조는 원래 진이라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같고 초나라, 진나라. 근데 한자를 써도 문자가 다 다른 거예요. 조금씩 달라 보이죠? 각자 다른 문자를 쓰고 있고 이건 편안한 안자인데 말 맞자를 보세요. 말 맞자도 지금 다 쓰고 있는 방법이 달라요. 이것을 진나라에서 쓰고 있던 방법으로 바꿔서 문자를 통일하는 내용이고 화폐도 보면 위나라의 화폐, 조나라의 화폐, 연나라의 화폐, 한나라의 화폐, 초나라의 화폐, 제나라의 화폐인데 이걸 많이 봤던 거죠. 연나라의 화폐, 이거 명도전이라고 알려져 있고 한국사에 나오죠. 화폐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나라에서 쓰던 엽전 모양의 발량전이라는 것으로 통일이 됩니다. 문자도 하나로 그리고 화폐도 하나로 그리고 무게를 재는 저울추랄지 양을 재는 기구랄지 요거 그리고 길이를 재는 막대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각 국가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게도 다르고 자 1m야. 그런데 1m가 국가마다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다 통일한 것이 바로 진나라였죠. 이것만 통일한 것이 아니라 사상도 통일했다고 했고 도로 넓이도 통일합니다. 마차가 다닐 수 있게끔 통일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왕 진 시황제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고 자료 3번을 볼까요? 자료 3번 분서갱유. 자, 어느 시대 때 일어나고요? 역시 진 시황제 때 일어납니다. 법가로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박사관이 아니면 감히 시, 서 및 제자백가의 책을 소장하고 있으면 모두 지방간에 보내 불태우게 하십시오. 감히 짝을 지어 시와 서를 말하는 자가 있으면 저작거리에서 처형하소서. 분서갱유입니다. 법가 사상으로 통일하고 실용서를 제외한 제자백가의 특히 유가계통의 유학자들을 생매장하고 또는 유학서를 불태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사상도 통일하려고 하는 진시황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자료사는 아까 잠깐 나왔던 그 동중서예요. 어느 시대 사람이었죠? 한나라 무제의 시대 때 사람이었습니다. 제왕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다스려야 합니다. 따라서 덕과 교화의 힘을 빌려 다스릴 뿐 형벌의 힘을 빌려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제왕은 하늘의 뜻을 이거 주나라 덕치잖아요. 덕으로 다스려야 된다. 따라서 덕과 교화의 힘을 다스릴 뿐 형벌의 힘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법가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법가로 통치하면 안 된다. 유가에서 말하는 덕으로 통일이 된다. 그리고 수도에는 대학을 세워 교육 무슨 교육이요? 유학 교육 시키고 학교를 설립하여 백성을 교육하자. 따라서 형벌은 아주 가볍게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금하는 것을 백성들이 덕으로서 가르치니까 알아듣고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5번은